천하람 개혁신당 당선 요즘 발언이 올드 보수 유권자들 눈치를 보는 것 저희는 저희대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도 쓰시고 수사도 진척이 없고 그 민주당에 끌려서 특검을 받게 심지어는 저는 네 편의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얼굴 뵙기 굉장히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뭐 그렇진 않고요. 요즘 네.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포천 가평이 서울의 면적의 3배고 네. 또 서울에서 거리가 약간 있다 보니까 포천 가평의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사드리고 또 서울에 서울에서. 국회 와고 방송하고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가 곧 개원을 하잖아요. 눈여겨보고 계신 상임위가 계신가요? 많은 당선인들이 아마 국토위 희망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어서 왜 있나요? 경기 북부에 사실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요. 수도권에 묶여 있어 수도권 규제랑 또 가평 같은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포천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러 가지 규제가 겹겹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지원이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뭔가 투자나 이런 촉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갔을 때 마지막 답은 결국에 경기 북부도 수도권 아니냐, 비수도권부터 투자하고 균형 발전이 이뤄야 된다 이런 말씀들로 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경기 북부는 소외되고 정체되어 왔어요. 포천 가평뿐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성장을 좀 견인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챙길 수 있도록 좀 국토위에 들어가서 네. 지역 발전에 좀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 얘기하셨으니까 예, 예.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경기북도 새 이름 공모에 1등으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가 네. 당선이 됐습니다. 네. 반대 청원이 3만 명이 넘었다고 네네. 하는데요. 이제 새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분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궁금해요. 일단 그 경기도 새 이름을 공개하는 그 자리에 네. 유일하게 여당 당선인으로서 제가 갔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김동연 지사님 네. 찾아뵙고 그 과정 다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에는 좀 반대합니다. 왜 일단 첫 번째 찬성하시는 이유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아까 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경기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첫 초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경기 북부의 당선인들이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고 경기 북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름은 저는 글쎄요 뭔가 하여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평화누리라고 하면 사실 생뚱맞는 측면도 있고 아마 북부 주민들께서 원치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글쎄요 제가 경기도 포천가평 당선인 김용태입니다 해야 되는데 네. 평화누리 포천가평 당선인 네. 김용태 글쎄 좀 어감도 네. 이상하고 아무래도 많은 시민 국민들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그 이름 공개하는 그 날도 꼭 이 이름을 쓰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도청 차원에서 공모를 하고 공개한 거고 이제 특별법은 국회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야 이 경기 북부의 당선인들 국회의원들끼리 또 논의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 저희 방송 지난 게스트가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점심 같이 먹었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친하시니까 저희가 김용태 당선인께 한 말씀 해달라라고 했더니 천 당선인께서 잠재력도 있고 정치력도 훌륭한 친구 하지만 요즘 발언이 올드 보수 유권자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반박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여당에 속된 정치인이고 당연히 그 여당 안에서 분명히 쓴소리했지만 그 전제 조건은 윤석열 정부가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고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기 위한 그 전제 조건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천하람 당선인에 대한 그 충고 제가 잘 듣고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당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민주당 소수 정당이잖아요. 소수 여당이잖아요. 네. 제1당의 민주당하고 상대하는 것도 솔직히 버거워요. 개혁신당에 관심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도 국민의 그 바램과 또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처음 마음 그대로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천 당선인한테도 뭐 한 말씀 조언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제 관심을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저희대로 잘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김용태 당선인과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요. 이제 당선인께서는 이 특검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사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에 저는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인 거잖아요. 억울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이 젊은이가 억울하게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혹시 모르는 그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부당한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진상규명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 그 해병대 수사단장을 기소하고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뭔가 권력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뭔가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게 만든 것도 정부 여당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이 정도의 국민적 의혹과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셨어야죠. 기자회견 여셔가지고 그 처음에 지난 7월 달에 국방부와 대통령께서 보고받았을 때 어떤 말씀들이 오갔는지,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공수처의 수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돼야 되는지, 앞으로의 수사의 어떤 진정성도 의미를 있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제 밀어붙였고 특검이 통과됐고, 전 물론 거부권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다만 이 기자회견만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특검이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먼저 기자회견 하셨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선은 이제 물 건너갔잖아요. 차선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쓰시더라도 이 기자회견 꼭 하셔서 공수처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 심지어는 저는 이 정도의 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수사하게 된다면 수사 받겠다, 대통령실도 수사에 협조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최악은 네. 거부권도 쓰시고 수사도 진척이 없고 가다가 결국에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끌려서 특검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기결되는 것? 네. 저는 이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 의견과 조금 배치가 되는 의견이잖아요. 아니, 거부권은 대통령께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헌법이 대통령한테 주어진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고, 여태까지의 그 특검이 한 13개, 14개 정도가 있었는데 네. 그 다 법안이 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더 높아질 거고, 여당은 결국은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 여기에 저희가 거부권을 쓸 명분도 약해질 거고요. 근데 거부권이 이번에 만약 또 행사를 하게 되면 벌써 10번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거부권을 많이 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21대 국회 자체가 강대강으로 갔고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했던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되는 법치적인 측면에서 야당을 밀어붙인 법안들이 이런 가치에 충돌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아마 쓰신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달 말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은 통과를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탈표 18표 이상이 나와야 가능한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요? 글쎄요, 저희 제2요구권에 대해서 뭐 이제 이탈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법안에 대해서 21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이제 절차나 법치적인 측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를 뽑았고 지지했던 이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믿음에 대통령께서 배신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대통령만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당선인님 천 당선인님이 와서 그 쓴소리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경하게 늘 말씀하시네요. 천하람 당선인이나 이제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은 저를 약간 이렇게 구태로 몰아가 버려야 본인들이 이제 반사의 이익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그럼 뭐 그분들의 프레임인 거니까요. 뭐. 네.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는데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철규 대세론에 당시 당내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거는 지금 우려가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선이 끝나고 국면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 여소야대 상황이고, 대통령한테 정말 설득시키고 대통령한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정말 하이브리드형으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분이 된다면 저는 네. 친윤이냐 비윤이냐는 중요하지 그럼 않을 거예요. 이철규 의원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또 야당과 대화하고
그런 걸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견 발표 출마하시게 되면 정견 발표를 하실 거고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이 있겠죠. 네. 그걸 좀 듣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4.10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그분만 공식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경쟁 구도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물밑에서 많은 중진분들 또 3선급의 의원분들이 22대 당선인들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보통 전화하는 이유가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친한 스킨십의 측면에서 있고 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초선 당선인들끼리 이제 만나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누구한테 전화 받았냐, 누구한테 전화 받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결과적으로 그것이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고 전화한 거 아닐까에 오. 대한 생각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주말쯤 돼서 몇 명 더 출마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당대회 룰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전당대회 룰에 민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원 100%로 치면 우리만의 잔치가 돼버려요. 그렇죠. 예. 근데 민심이 들어가면 당원이 아닌 국민들도 저희 여당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가 올 수도 있고 네, 네. 한 표 행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좀 활력을 넣고 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기 위해 가려면 민심이 좀 반영되는 것이 당을 위한 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김재섭 당선인이 당선인 총회 때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당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 했더니 당선됐다. 이에 대해서 당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비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 당선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김재섭 당선인의 지역구적인 특성도 있고 또 본인이 이번이 두 번째 선거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전략을 세워서 했겠죠. 그래서 분명 당의 어떤 전략과 그리고 또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당은 딱 일괄적으로 내리지만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재섭 당선인은 아마 본인만의 가장 최선의 방법을 냈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글쎄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패배에 대한 원인은 자명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되면 공정과 상식. 공정하고 정의롭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할 거라는 이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잘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 2년간 저희가 그 국민의 믿음과 좀 괴리감이 있었고 많은 국민적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건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대처할 때마다 대처도 잘 못했고 대처할 때마다의 그것이 국민들께서 느끼기에는 권력을 옹호하려고 하는 듯한 것들. 그것도 여당이 지난 전당대회 때 막 연판장 돌리면서 막 윤심 쫓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윤심팔이 이른바 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뭐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당 안에서도 그런 걸 너무 권력을 쫓아오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니까 국민들께서 실망한 거죠. 대통령한테도 실망했고 여당한테도 실망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힘을 실어줘서 여당을 심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다시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믿음을 다시 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용태 당선인께 던지는 밸런스 게임 같은 퀴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평가한다면 1번 초선 김용태, 2번 재선 전용기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요? 초선 김용태. 왜인가요? 전용기 의원은 지도부 생활 못 해보시잖아요. 거기서 지도부를 네. 하고 안 하고가 천지 차이인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경험치 측면에서 굉장히 큰 경험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 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은 1번 외교적 결례다, 2번 괜찮다. 괜찮지 않을까요? 외교적 결례였으면 네. 그러니까 외교는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을 겁니다. 일정? 루마니아도 네. 사전에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비공개가 됐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됐던 거 아닌가? 자, 그럼 인싸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라스트 원미닛 코너입니다. 김용태 당선인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출연 게스트 중에 한 분이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같은 청년 정치인이자 야당인 전용기 의원에게 1분 동안 가감없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전용기 의원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도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저희가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희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들 많이 주고 계시고 또 정치의 기능을 복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제가 젊은 정치인들 아마 둘 다 여야의 최연소 정치인이 될 텐데요. 만나서 대화하고 때로는 밥도 먹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여야의 협치를 이끌 수 있는 저희가 역할 창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과 함께한 중립기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